얼음 공기의 야근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내 손가락 끝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키보드 타건 소리뿐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소리마저도 숨을 죽이게 만드는 무거운 긴장감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 회사의 대표 강준호.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얼음 로봇 혹은 서늘한 완벽주의자로 통했다. 털끝만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 탓에 비서실 직원인 나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낮 동안 그가 보여준 서늘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수아 씨, 이 기획서의 3번째 페이지표 폰트 크기, 지난번 보고서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건네받았던 그의 차가운 음성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삼켰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했고 그 완벽함의 기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겉모습이 너무나 단단하고 차가워서 오히려 그 안쪽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지 모를 위태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비서실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생긴 나만의 쓸데없는 통찰력이었다. 오늘 끝내야 할 수정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일 아침 임원 회의에 바로 올려야 하는 서류들이라 지금 퇴근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눈이 뻑뻑해져 와서 잠시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꾹 눌러 짚었다. 그때 대표실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진 것 같았다. 설마 아직도 퇴근 안 하신 건가? 대표실의 불은 이미 2시간 전에 꺼져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 대표는 종종 퇴근하는 척하면서 다시 회사로 돌아와 밤을 새우곤 했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말이다. 나는 혹시 몰라 새로 수정한 최종 결제 서류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고 느린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대표실 앞에도 복도 조명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새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대표님? 나는 나도 모르게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며 문을 살짝 밀었다. 철컥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안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다. 평소에 그 차갑고 세련된 향수 냄새 대신 묘하게 쓸쓸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코끝을 스쳤다. 창밖의 도시 야경만이 희미하게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 뿐이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던 내 손길이 멈춘 것은 바로 그때였다.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구석, 거실 같은 커다란 소파의 모퉁이에 누군가의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낮에는 온 세상의 차가움을 다 가진 듯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자태를 뽐내던 강준호 대표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가슴까지 바짝 끌어안은 채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놀랍게도 편의점에서 파는 허름한 삼각김밥 하나였다. 포장지를 제대로 벗기지도 못한 채 그는 그저 멍하게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시선을 압도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자에는 커다란 상처를 숨긴 아이 같은 외로움만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내가 알던 강준호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온 소리는 제 호흡마저 멈추게 만들기 충분했다. 덜컥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은 현기증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에 스위치를 더듬거렸다. 탁 하고 불이 켜지는 순간 눈이 부셔 저절로 눈썹이 찌푸려졌다. 빛에 적응하느라 가늘게 뜬 시야 너머로 평소에 내가 알던 강준호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언제나 완벽하게 각이 잡힌 수트를 입고 한치 오차도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집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비참할 정도로 구겨진 채 주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타이거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무참히 걷어올려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식어버린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손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음식은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는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헛구역질을 참아내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인지 퀭하게 패인 눈밑과 파르스름하게 돋아난 턱수염은
그가 얼마나 극단적인 한계에 몰려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완벽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 초라하고 부서진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표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짐승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그 차갑고 오만하던 눈동자 속에는 지금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들켜버렸다는 수치심과 함께 누군가 제발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 짙은 절망과 처절한 구원의 요청이었다. 나를 구해줘. 입 밖으로 소리내어 뱉지는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동공은 분명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며 묘한 통증이 밀려왔다. 언제나 철갑을 두른 듯 완벽하기만 했던 상사가 사실은 속으로 문드러져 가며 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지독하게 아려오게 만들었다. 여기서 더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너무 무거운 비밀이야. 이성과 본능이 동시에 경고음을 올렸다. 내가 이 장면에 얽히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간신히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다. 숨을 죽인 채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찰나였다. 방향을 돌리려던 나의 시선이 소파 옆에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스치듯 미끄러졌다. 언제나 서류와 노트북으로 정돈되어 있던 그곳은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어지러운 서류 더미 사이로 새하얀 종이 위에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병원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용 보고서가 아니었다. 책상 위를 뒤덮고 있던 것은 빼곡한 진단명과 엄청난 숫자가 적힌 두께가 가늠되지 않을 만큼 묵직한 대학병원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 기록부들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강준호 대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는 단지 피하고 싶은 얼음 로봇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사였지만 이제 그 껍데기 너머에 숨겨진 위태로운 실체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유지하며 회의실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며칠 뒤 중요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류 검토가 이어졌다. 대표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와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은 여전했지만 그 프로페셔널한 비주얼 뒤로 미세하게 스치는 피로감이 감지되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그는 평소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결제판을 건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가 멈칫하고 말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만년필을 쥐고 있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경련이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웠지만 나는 그 떨림을 선명하게 목격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게다가 그의 안색은 묘하게 창백했다. 정교하게 메이크업을 하거나 지친 기색을 감추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으나 조명이 밝은 회의실 안에서 드러난 그의 피부톤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종이장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얕게 오르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이는 순간이었다. 수아 씨?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어느새 서명을 마친 준호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레이빛 눈동자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저저변에는 묘한 경계와 함께 아주 미약한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자신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역시 직감한 것인지 그의 시선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네, 대표님, 서류는 바로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결제판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성공 뒤에 숨겨진 저 지독한 고독과 공포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완벽이라는 강박 속에서 그는 매일 밤 홀로 어떤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집중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꼿꼿이 버티기만 하는 남자. 저렇게 위태로운 공중제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완벽이라는 거대한 가면 뒤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린 그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 완벽하게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과연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잠들지 못하는 그는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버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문서 보관실의 공기는 언제나 유독 무겁고 낯설었다.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닌 탓에 묵은 먼지 냄새와 오랜 종이가 뿜어내는 건조한 기운이 코끝을 찔렀다. 나는 그날 밤 대표님의 흔들리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그가 버티고 있는 고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조금은 무모하고 위태로운 호기심 때문이었다. 캐비닛 가장 안쪽 열쇠로 잠겨있던 낡은 서랍을 열자 비명이 나올 뻔했다. 그곳에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온갖 비밀스러운 서류들이 혀를 이루고 있었다. 그 수많은 문서들 사이로 구석에 처박힌 빛바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입구가 조금 벌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하얀 종이 조각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을 열어봐도 되는 걸까?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도덕적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지만 이미 내 손은 봉투를 집어들어 서랍 밖으로 꺼내고 있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묵직한 서류 더미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맨 위에 놓인 것은 종합병원 진료 기록부였다. 그리고 그 상단에 선명하게 적힌 세 글자, 강준호.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진단 명란에 적힌 글자들은 내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심한 불면증, 불안장애, 그리고 지속적인 공황 발작.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가면 뒤에서 그가 얼마나 지독한 고통과 싸워왔는지 그 차가운 눈빛과 곧게 뻗은 어깨 뒤편에 숨겨진 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완벽주의라는 거대한 갑옷은 사실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덤불이었던 셈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료 기록부 밑에는 수많은 처방전들이 구겨진 채 뒤섞여 있었다.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해야만 했던 독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목록들. 처방 날짜를 훑어보니 그 약물들은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얼음 로봇 강준호는 사실 매일 밤 약에 의존해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매 순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대표님,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그의 싸늘한 표정, 서류를 쥐던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갔던 절박한 눈빛의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미움이나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거대한 연민과 아픔이 걷잡을 수 없이 채워나갔다.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며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겠지만 그럴수록 더 차갑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순된 삶이 눈에 선했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한 보관실의 정막을 깨고 복도 끝에서부터 싸늘하고 낮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턱, 턱, 턱. 규칙적이면서도 무겁게 내리꽂히는 그 발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강준호였다. 이 시간에 그가 왜 이곳에 온 것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류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넣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손에 쥔 처방전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공기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닫힌 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의 불빛을 가리며 멈춰섰다. 바로 앞이었다. 대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분기 실적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릴 시간이었지만 지금 그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침묵뿐이었다. 핵심 파트너사인 넥스원의 임원진들이 팔짱을 낀 채 강준호 대표를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완벽한 논리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회의를 압도했을 그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습은 왠지 위태로워 보였다. 유리병 너머 비서실 데스크에 앉아있는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며칠 전 발견한 약봉지와 서랍 속 기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완벽주의라는 거대한 갑옷 아래 스스로를 가두어온 그가 마침내 버티다 못해 한계에 부딪힌 신호였다. 강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넥스원의 전무가 차가운 어조로 재차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강준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 쥔 만년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 위로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호흡이 점차 얕아지고 빨라지는 것이 유리벽을 통과해 느껴질 정도였다.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트너사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불쾌함과 의구심으로 물들어갔다. 저 대표님? 기획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강준호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건강마저 완전히 붕괴될 터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비서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넥스원 전무의 얼굴에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서늘한 눈빛들을 무시한 채 나는 곧바로 강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대표님,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할 긴급 보안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리를 비우셔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강준호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구조 요청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팔을 이끌어 회의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규율과 시선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대중의 의심 어린 눈빛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섰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이어진 인적 드문 복도 구석.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준호의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늘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던 수트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대표님? 나는 황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숨이 안 쉬어져. 준호가 쉰 목소리로 신음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동안 그가 사내에서 보여주었던 냉혹하고 빈틈없는 모습은 거기 있지 않았다. 그건 거대한 방어기제 뒤에 숨겨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의 두려움 그 자체였다. 나는 지체할 겨를도 없이 그의 떨리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내렸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바닥을 감싸쥐었다. 대표님,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내 목소리가 떨림 속에서도 최대한 단단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랐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려 나를 바라보았다. 붉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수아예요. 대표님은 지금 안전하십니다. 저를 따라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나는 그와 호흡을 맞추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그의 거친 호흡이 내 박자에 맞춰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차가운 그의 손에서 조금씩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순간 그가 왜 그렇게 약을 먹어가며 완벽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야만 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를 혼자서 감당하며 매일 밤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왔을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팔을 뻗어 그의 단단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품에 안긴 준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억누르듯 흐느끼는 숨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다.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봄볕에 녹아내리듯 그가 그토록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친 호흡이 완전히 잦아들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내 품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붉어진 눈으로 나를 응시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아 씨,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알아. 나는 대답 대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마른 세수를 하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지독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복도에서의 일 이후 강준호 대표님과 나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차가운 공기만 가득하던 대표실은 아니었지만 그 따뜻함이 품고 있는 위험을 나는 너무 늦게 눈치채고 말았다. 회사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두 사람 사이의 균열과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포착되는 법이었다. 평소 나를 아니곱게 보던 인사팀 과장이나 임원진의 시선이 언제부턴가 송곳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수아 씨, 요즘 대표님 스케줄 조율하는 방식이 아주 대담해졌네요. 복도 끝에서 마주친 대니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 눈빛 속에는 멸시와 질투, 그리고 언제든 밟아 뭉갤 수 있다는 오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칼날 같았다. 저러다 한순간에 자리 꿰차는 거지 뭐. 비서가 본분을 넘어서 아주 유혹을 하더라고. 대표님이 정신적으로 몰리니까 아주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어. 불쌍한 척 동정심 유발하는 게 수법이지. 잔을 쥔 내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건넨 위로와 공감은 그들에게는 그저 출세를 위한 저열한 술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대표실로 서류를 들고 들어간 나는 창가에 홀로 서 있는 준호 씨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재무제표 수정본입니다. 내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수아 씨,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역시 회사 내에 떠도는 악랄한 소문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대표님? 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준호 씨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목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 손길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모진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직함과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차가운 아이스박스 같던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아슬아슬한 온기도 잠시 대표실 문이 무참히 열렸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입니까? 문가에 선 사람은 경영지원본부장이었다. 그의 뒤로 서늘한 표정의 사회이사들과 임원들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 대표 그리고 수아 씨. 지금 이 시각부로 이사회 명의의 긴급인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당장 회의실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빙하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 봉투 속에는 준호의 건강 기록과 관련된 은밀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의 눈빛은 차가운 신문관처럼 날카로웠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를 향하고 있었다. 수아 씨, 비서실 직원으로서 대표의 이런 사적인 상태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회사의 중대한 리스크를 숨겨온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원 하나의 매서운 질책이 회의실을 울렸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사회 앞에서 준호의 상태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준호는 완벽하게 고립될 터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감싸 안는다면 저 역시 회사에서 버티기 힘든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준호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나 완벽하고 빈틈없던 얼음 로봇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시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준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그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이 사진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제 건강 상태로 인해 회사의 불안을 안겨드린 점은 대표로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은 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강준호 대표, 지금 그게 무슨 자격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경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당장 대표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격분한 이사들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완벽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여리고 상처 입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제 안에서 울컥 치솟았다. 이사진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압도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되었다. 저는 준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대표님은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무게를 견뎌내셨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도 회사를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숨겨야만 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지 저는 곁에서 지켜보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진심을 이토록 쉽게 재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백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가에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대표실로 돌아온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심의 야경이 쓸쓸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화려한 권력의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우면서도 홀가분해 보였다. 과연 이 거대한 권력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준호가 진짜 자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가장 비싸고 아픈 대가였을까? 임원진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그 안에는 단 2사람만이 남았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우리를 차갑게 비추지 않았다. 강준호 대표는 이사회 회의록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토록 감추려 했었던 상처와 공황장애라는 병력을 세상 앞에 스스로 드러내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얼음 장벽이 비로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아 씨 고마워요. 내가 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건 결국 당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조용히 맞잡았다. 차갑던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이제 완벽하게 따스했다. 우리는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서로의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내면을 공유한 채 거친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유일무이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강준호 대표가 사내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보낸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다.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질병과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혁신으로 바꾸겠다는 선언문이었다. 주주들과 이사회는 당황했지만 매일 마지막 줄에 적힌 비서실 직원 수아 씨와 함께 이 상처를 치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문장은 모든 편견과 억측을 단숨에 잠재웠다. 비난의 눈초리는 어느새 존경과 응원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고요한 대표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빌딩 숲 사이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강준호는 더 이상 로봇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비서가 아니라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파트너였다. 그가 문득 나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내 곁에서 이 회사의 온도를 함께 지켜줄 거죠? 물론이에요, 대표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창밖으로 찬란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까지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가장 차갑고 엄격한 상사가 내일 아침 문득 모든 방어벽을 내려놓은 채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온기를 청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손을 잡고 새로운 세계로 함께 걸어나갈 용기가 있으신가요?